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진짜 시장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다들 아시죠? 어제는 스승의 날. 역시 5월은 첫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행사가 상당히 많은 달입니다. 5월 16일. 제가 오늘 달력에다가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5월 16일 날 5.16 혁명이 일어났던 날이잖아요. 5월 16일 날 의미 있는 숫자라서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서 언제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 날짜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 아닌 선포라고 할까요? 뭐 혁명군들이 혁명을 선포했듯이 증시에서 선포 좀 하겠습니다. 시장은 원래 이 시황이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늘 만들어 가면서도 쪼개서 만들거든요. 하루, 일주일 단위 또는 월 단위, 분기 단위 또는 반기 단위. 그러면서 더 큰 그림을 1년짜리도 그려보기도 하고, 몇 년짜리 그려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아주 뭐 5년, 10년 이런 큰 시황을 어찌 다 함부로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유추할 뿐이죠. 그 유추해 놓은 어떤 전제, if, 만약에 이럴 거라면, 이렇게 된다면, 구간은 또 이렇게 형성되지 않겠느냐 맞춰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어떤 큰 틀에 유추하는 방법은, 유추, 그러니까 이렇게 전제가 돼서 이럴 가능성 있다. 우선 그거에 초점 맞추시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진짜 시황 들어가면서 그렇게 전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그렇게 전개가 되지 않고 반전이 나올 수 있는 여부 중간중간에 포인트 잡아서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할 내용을 잘 메모해 주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코스 포인트 석양입니다. 석양 하면은 다들 아시겠죠? 뭐 노을이라기도 하기도 할 수도 있고요. 해 떨어지는 거잖아요. 해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가장 해가 또 커 보이기도 하고 엄청나게 붉은 노을을 만듭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포인트의 현재 시점에서 그런 가능성을 좀 봅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있네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밤이 오지도 않았고요. 저녁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시장을 어떤 하루의 일기를 본다면 해가 중천에 떴느냐 그건 아니고요. 해가 지금 저녁 노을, 붉은 노을을 만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밤 저녁도 안 됐고 깜깜한 밤도 안 됐고요. 새벽도 아닙니다. 새벽이 될 쯤 되면 시장은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새벽 시간 해가 새벽 5시에 뜰지 7시에 뜰지 6시 30분에 뜰지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어쨌든 해 뜰 시간 됐잖아요. 근데 지금이 새벽 시간에 가까워지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닙니다. 석양입니다. 잠들 때입니다. 그걸 제가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찬란한 그 붉은 노을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냐? 주말 내내 고민을 해보면서 분석을 했는데 그게 참 골치 아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밤이 올 거란 얘기죠. 어쨌든 그거에 초점 맞춰보고요. 오늘 내용은 주택 가격과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 임기말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벌써 임기말 함부로 얘기했다간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할 얘기 제가 보는 뷰에서 할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주택가격과 부동산 정책 결국 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종종 얘기를 합니다만,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이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둘 다 똑같은 자산 시장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부동산이 불패신화라고 했을까요? 저는 누누이 얘기합니다.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은 불패신화라고 느끼는 것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식 시장에서의 투자 수익률, 엄연히 얘기하면 그 투자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 떠나서 물가 상승률, 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으로는 실질적으로 재테크 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유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안정성 문제거든요. 자산이 적으신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성공한다? 나는 그래서 주식이나 저 책방 가가지고 서점이나 강의내에서 뭐 3천만 원 갖고 1천만 원 갖고 나는 부동산 경매 이렇게 돈 벌었다라고 하는 책들을 보면요. 확 다 씹어먹고 싶어요. 씹어먹고 싶어요. 불태워버리고 싶고. 그건 주식 단타로 돈 벌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책 장사하려고. 부동산은 안정성입니다. 자산이 많은 사람은 많을수록 더 비싼 부동산을 사요. 사람들은 설마 어떻게 저런 집을 사러 100억짜리 집 살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주머니에 여러분이 한 300억, 500억 있다 치십시오. 그거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거 어디다 넣어놓고 있겠습니까? 부동산을 사놓고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동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대다수의 중산층 및 서민층들은 소위 말하면 자산을 증식시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부동산 투자로 성공을 해서 자산 증식하게 한다?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로 자산 증식을 해야 맞다고 보고 자산이 증식된 소위 말하면 좀 일반적인 고액 자산이라면 일정 부분들은 반드시 부동산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증권 전문가에서 무조건 주식 다 해라 아니에요. 반드시 자산의 40% 정도는 예를 들면은 10억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일부분은 부동산 반드시 가야 돼요. 그것이 자가주택이 됐던 토지가 됐던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이상이면 이상에서 무조건 가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10억 미만 몇 천만 원 단위 투자 자금 억 단위 투자 자금들이라면 증시 투자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주택가격과 규제 변화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건데요. 부동산만큼 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인 게 없습니다.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증시도 사실상은 정책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정책에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정책이라는 것을 보면 그래서 저는 정치 경제 정치를 모르고 경제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없이 답답해 보이는 거고요. 정치에 관련돼서의 정책의 어떤 흐름이나 정치 세력 또는 여론 등 기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서 돈을 굴린다라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꼭 아셔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주택가격과 규제 변화입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은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워낙 장기 집권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전두환과 노태우 시절.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여기 그 KB부동산 자료인데요. 가지 나온 것은 이제 노태우 시절인데 전두환 시절부터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시절에 전두환 시절은 81년도에서 83년도에 부양을 합니다. 너무 빠르게 호황이 오다 보니까 물가 안정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지금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전두환 시절이 살기 좋았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유는 단 하나. 그때 물가 안 비쌌던 것 같아. 예. 물가는 뭐 비싸지 않았죠. 자, 전두환 시절에 81년에서 83년도에 부동산 호황이 옵니다. 아주 잠깐 강하게. 그러다가 이거 규제를 하죠. 83년도쯤에 여름에 규제를 해서 86년도까지 규제를 또 받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아시안게임 끝나고
부양합니다.